푸틴 대통령이 과거 히틀러가 맞이했던 난관에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는 데다가 보유 무기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선까지 교착되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그러니까 FAG는 6월 30일 스위스 츄리히 연방공대 군사경제학자인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러시아군의 전력 소진이 빠르면 2025년 내에, 늦어도 2027년 중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측치가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이 코이프 박사 이런 추론과 관련해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완전 소진이 2025년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무기들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올해 내에도 더 이상 투입할 무기가 소진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언론 등에 사진이 공개되었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들만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집계하는 네덜란드 군사정보 웹사이트 오릭스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차 3,000대, 전차를 포함한 장비 1만 6천 대 이상을 잃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연간 300에서 5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지만 하루 4대씩 잃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이어서 푸틴은 현재 히틀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선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서방은 이 무기를 계속 생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코이프 박사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FAG는 서방에서는 유성사진 등을 근거로 러시아군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투입한 주력 전차 대부분을 손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IISS도 러시아군이 전쟁 이전 보유한 주력 전차 3,000여 대를 대부분 잃었고, 심지어 옛 소련 시절 생산했던 구형 전차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구스타프 그레셀 연구원도 러시아군이 지난해 전선에 투입한 전차의 86%가 구형이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생산 가능한 무기보다 훨씬 많이 잃고 있으며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의 공격이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방 진영의 무기를 공급받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러시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어서 러시아의 전쟁 물자 소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의 균형은 서서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푸틴이 겪게 될 위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이 사실상 가동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이중용도 제품 수입에 여기저기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가지고 몰래 수입해오던 품목들을 결합해가지고 그런대로 방산업체 공장들을 가동해 왔었는데, 미국의 중국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은 그동안에 러시아 자체 기술보다는 독일과 튀르키예 그리고 중국 등으로부터의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아가지고 가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공급원들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로 우크라이나 제품이나 서방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항공, 우주, 조선, 공작기계, 건설 분야 등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익명의 러시아 우주사업 엔지니어는 로켓 및 우주기술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최대 50%, 위성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최대 70%를 외국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서방 기술 의존이 큽니다. 그런데 서방의 제재는 이런 모든 루트를 막아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첨단이 아닌 오래된 구형 부품과 기술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한 항공 전문가는 첨단 레이더 부품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구형 부품 시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공장 가동을 해왔던 숙련된 노동자들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전 총리는 지난 2월에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 방위산업 전체에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채용 대행 업체 관계자는 러시아 방위산업계가 2022년, 23년에 급여를 인상하면서 인력을 끌어모았지만 업체들이 채용 경쟁을 벌이면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인데 일부는 징집돼 가지고 전장터로 끌려갔고 또 일부는 전쟁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부 언론의 추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징집령 등을 피해서 해외로 나간 젊은이들이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 부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북한이 탄약을 공급하지만 전세를 결정지을 만한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상당한 수량의 탄약과 미사일들을 러시아에 보냈지만 이는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70년 넘게 재고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소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앞으로는 북한도 무기를 직접 생산해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북한 역시 서방의 제재 대상국에서 다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한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자체 방어용 무기까지 모두 털어서 러시아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김정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던 무기들까지도 러시아로 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돌연 DMZ 안에 장벽을 쌓는 것도 휴전선에 배치됐던 탄약과 미사일들을 러시아로 보내면서 빈 공백을 대신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런들 러시아가 매일 소비하는 그 엄청난 분량의 탄약과 미사일을 북한이 다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불어 북한 역시 그 정도의 무기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수입마저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비어있는 창고를 채울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초기에 많은 덕을 봤던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은 가능할까요? 이 역시 곤란합니다. 이란은 지금 러시아보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등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이란 스스로도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러시아를 지원해 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전쟁 초기에 보냈던 드론의 80% 정도가 이미 격추됐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이란 빼고 나면 러시아의 무기 창고를 채워줄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러시아의 숨통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돕기 위한 무기 지원은 합법이고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러시아 전력 증강을 차단하되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의 증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하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조약을 맺으면서 이 문제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는 러시아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더라도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 달래기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잠재적 지원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 축소를 우려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독일, 미국 등 19개국, 유럽연합과 20건의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서방 각국에서 모금해서 탄약을 지원하는 체코도 내달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6월 30일 최근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군의 활공폭탄 800발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방공망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